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귀화 방송인 하일 씨 로버트 할리가 과거에도 2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면서 하 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약 파문이 강남클럽과 재벌가, 연예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집중 단속으로 마약 사범 1000여 명이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5층짜리 고시원 건물에서 어제 저녁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110억 달러 유럽연합 제품들의 보유율에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들어갔고 이유 측은 즉각 보복 관세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서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조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조만간 모여서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이 일정 조건들을 이행하면 최대 1년 더 탈퇴 시점을 연기한다는 안건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틀 전 전격 체포된 귀화 방송인 하일 씨, 로버트 할리에 대해 경찰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는 내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재벌가 사람들, 또 방송인까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 한 달 만에 검거된 사람만 1000명가량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아침엔 안태훈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친근한 귀화 방송인 하일 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 경찰은 하 씨에 대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경찰은 하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 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 씨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한 데 이어 채모도 제거했습니다. 결국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경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면서 하 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증언을 확보.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달 초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자택 압수수색에선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자에게 수십만 원을 보낸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뤄진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이 발전하면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있죠. 취재진이 실제로 접촉해본 마약 판매자는 돈을 받고 40분 정도면 마약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400kg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6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람과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단 1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서 사진도 보내줍니다. 입금하고 40분 안에 전달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약이 누구에게나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거래는 은밀하게 점조직처럼 이뤄져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일명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졌던 상가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변기 뒤쪽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입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요즘엔 돈을 입금할 때도 대포 통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를 더 강하게 감시하기 위한 보안책이 절실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번 마약 파문은 클럽 버닝썬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VIP 등의 마약 의혹을 조사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약 사건이 불거져 나왔죠.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인 황하나 씨 사건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황 씨와 버닝썬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 씨로부터 황 씨와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닝썬 영업 직원이던 조모 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구속된 인물입니다.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최근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신이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지인들에게서 받은 증언을 토대로 조 씨를 추궁한 끝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황 씨와 언제 투약했는지, 버닝썬에서 투약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모 씨와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지목된 또 다른 조모 씨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황 씨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공식 입장을 내고 황 씨 문제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며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관악구의 5층짜리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1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60대 거주자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은 고시원 2층 방에 켜져 있던 향초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으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놀란 주민들이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출돼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3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8명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연기를 마신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69살 이모 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 방에 켜져 있던 향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금요일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북한을 설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현지 시간 1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섭니다. 정호경부터 문 대통령은 약 2시간 걸쳐 양국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강요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최종 상태와 로드맵 필요성에 대해 한미가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미 정상도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기간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뭅니다. 이곳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도 비공개로 만날 계획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도 만날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5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결렬될 뻔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남북회담으로 되살린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세계 경제 확장 열기가 식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다시 내려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등의 영향인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관련 충돌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0억 달러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같은 미국의 방침의 이유는 즉각 보복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지난 9개월 새 세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IMF는 지난해 7월까지 3.9% 전망치를 유지하다가 10월 3.7%, 올해 1월 3.5%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3.3%를 제시했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치는 기존의 3.6%를 유지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둔화, 글로벌 무역 갈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This is a delicate moment for the global economy. Our new world economic outlook projects a slowdown in growth in 2019 for 70% of the global economy. IMF는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에 비해 0.2%포인트 내린 2.3%로 제시했습니다. 유럽 경제 대국인 독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1.3%에서 0.8%로 무려 0.5%포인트 깎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한 2.6%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전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110억 달러대 규모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유럽연합 또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유럽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모두 대서양 무역 전쟁 촉발 우려에 1% 이내에서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이 IMF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국가 정상들의 회담이 조만간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영국이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브렉시트 연장을 최대 1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시기가 1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 정상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다만 합의안과 함께 마련된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연장이 돼도 영국과 EU가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브렉시트는 바로 시행됩니다. 투스크 의장은 연장 허가는 브렉시트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현지 시간 10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장 방안을 논의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임시정부의 근거지였던 중국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등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보수 대통합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의지가 없는 자유한국당과의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대형 가맹점들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이 카드 수수료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했는 금융당국이 여기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법인 회인에게는 결제 금액의 0.5%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걸 금지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사내 복지기금 출연, 또 부당한 보상금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가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내면 그간 이체 수수료가 붙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를 빼고 20개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국세 계좌 납부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롯데그룹이 3년 뒤인 2022년까지 여성 간부 비율을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36명인 여성 임원은 60명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오늘 여성가족부가 롯데그룹과 체결을 하는데요. 1호 롯데그룹에 이어서 개별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고서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서울대 이번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역이 집단 발병한 대전 소아전문병원에서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영유아 2명과 아기 엄마, 간호 실습을 나온 대학생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의 홍역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남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공주 분기점 부근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갓길,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 2심에서는 징역 7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강릉선 KTX 전 구간 운임이 30% 할인이 됩니다. 산불 피해 보호를 위해 강원도로 가는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노랑부리 백로와 저어새가 사람이 사는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노랑부리 백로 19쌍이 번식에 성공을 했고 세 쌍의 저어새가 새끼 3마리씩을 기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하루 전날인 1919년 4월 10일, 지금의 국회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문을 연 날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인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 또 주식 관련 문제 등을 두고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정준영 등이 있었던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 어제 새벽에 기습 입국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비는 서서히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약하게 오는 지역이 있지만 오전 중 대부분 개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일부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바람 때문에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고요. 낮에는 본격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평년 수준은 10도가량 밑돌면서 서울이 9도, 전주 12도, 대구는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12도, 함흥이 11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부터 다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도 평년 기온 밑돌며 다소 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광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대체 운항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2개 중 하나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다른 하나도 뒤틀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김포를 출발해 광주에 도착한 아시아나 여객기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이 흔들려서 거기 그 탑승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놀라시면서 그 앞에 의자를 잡으면서 승객 11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 29편이 결항되거나 대체 운항됐습니다. 승객 일부가 무안공항으로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편하고요, 굉장히. 또 거기 가서도 정시에 출발할지도 모르고 약속은 다 되어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측은 여객기 타이어가 전투기 착륙 장치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측은 사고가 군 장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 국토부가 조사관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공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강풍으로 항공편 수십여 편이 결항된 가운데 제주에서 광주를 오가는 24편이 추가로 결항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한 40대 외국인 여성이 폐렴 등으로 숨졌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가게에서 일해온 이 여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다 이미 숨져서 행적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한 여성 보호기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몸이 아프니 도와달라는 40대 외국인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포항과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달 3일 폐렴 등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숨지기 전에 받은 혈액검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혈액검사에서도 에이즈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해왔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숨을 거둬 한국에 들어온 이후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숨진 여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거처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혹시 접촉자가 있는지 지금 그런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 여성이 언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한 상태로 이후 행적에 대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차선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에 다가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동승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많다는 점을 노려서 동네 후배들까지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년 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보험 사기는 사고가 유독 잦은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다가가 부딪힙니다. 일방 통행길에선 역주행을 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좌회전 차로를 달리다 직진하는 학원 차량에도 다가가 충돌합니다. 32살 박모 씨 일당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부딪힌 차들입니다. 4차선을 오다가 3차선을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수적으로 3선을 좀 물렸어요. 물려갖고 핸들 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받아오더라고요. 한 달에 많게는 3번까지 36번이나 사고를 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적게는 6회, 많게는 8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사고를 내요. 하지만 이제 보험사가 다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동승자가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동네 후배들까지 태우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잦은 걸 수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결국 3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어젯밤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적지 않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 교섭단체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의 리포트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는 어젯밤 늦게 끝났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의원 수가 6명이 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선거제를 개혁하거나 정당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정의당과의 노선 차이와 함께 1년 뒤 총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원 14명 가운데 1명이라도 반대하면 공동교섭단체는 무산되는데 사실상 결렬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그 의견 통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변수는 보궐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가능성입니다. 호남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당의 외연을 키우자는 논의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당의 확장과 대한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방향에서 당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당내 여론이 나뉘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지난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한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깨졌던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교섭단체 복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복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어제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집약이 돼야 되는데 네. 어제 결국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식사 겸해서 토론을 했는데 한 곳으로 안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니 조금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심사숙고를 해보자. 네. 그래서 일단 어제 결론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14명의 의원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건 원칙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33조에 보면 원래 20석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당연히 이제 교섭단체가 되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20명을 만들어서 연서로 서명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미 이제 6명이 돼 있으니까 저희 이제 민주평화당 14명이 모두가 함께 연서 서명을 해야만 교섭단체가 가능한 상황인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20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원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14명의 의원 가운데 네. 정동영 대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정동영 대표도 대표적으로 이제 천정배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윤영일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예, 저도 5분 정도 됩니까? 5분 정도, 5-6명 정도가 반대 네. 의견이고요. 나머지 한 4-5명 정도는 조금 보류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보자. 그런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께서는 왜 반대를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결을 하는데 1인 뭐 국회의원 자격에서 2표가 된다든지 네. 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어떤 참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법안을 상임위나 또는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지, 표결에 붙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인지, 또는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개회할 것인지 이런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이게 최초에 이 정의와 평화 정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네.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많은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보면 의원 한 명인 상태에서 그 한 명 자신이 그냥 교섭단체의 간사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절차적으로 의안을 올리고 또 안건 표결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좀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정의당이 걸리적거리는 아니, 저희가 교섭단체인 상황 자체가 한 명인 교섭단체인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민주당에서 개혁적인 의안을 냈을 경우에 그걸 빨리 이제 상임위나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고 그때 우리가 표결하는 과정에서 찬성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절차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희 평화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원내대표를 2달씩 지금 번갈아 가면서 했었거든요. 네. 2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두 당이 특정 법안이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정의당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던 동안에는 A라고 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2달 후에 갑자기 이제 저희 평화당에서 이제 원내대표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면 그게 뚝 맥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평화당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안 올렸으면 하는, 또 정의당 입장에서 네. 또 반대로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게 의외로 이 국회 전체의 운영에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걸 할 실력이 있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개혁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정의당과 저희 평화당의 색깔도 좀 다른데 각각 자기들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선거 때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어떤 생각들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그게 많이 늘어나서 어제 이제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최근에도 김 의원께서는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후에 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의당과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례를 얘기하실 수 있나요? 가령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이 탄력근무 이제 조정 같은 경우 탄력근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결국은 노동법을 다시 개정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보면.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노동계하고 밀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이 돼 있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정부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중소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탄력근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저희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떤 노동법 제도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차이가 있고, 가령 뭐 탈원전 관련된 내용에서도 좀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태우는데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차이들이 있어서 사실은 노선의 차이는 좀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찬성 측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당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당 보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책연구원을 저희들이 이제 국고에서 지원해서 둘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섞이다 보면 너희 그러면 평화당은 가령 이 안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은 무엇이냐.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저희들이 보통의 국민 또는 특정 직역의 국민으로부터 그와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가령 정의당은 이게 노동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가령 2달 후에 저희 평화당 원내대표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올려서 그러면 이거 표결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희들의 색깔을 국민들에게 구별시키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별 실력은 없다. 그리고 개혁 입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절차적인 협상을 하는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나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공동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계 개편이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근데 이게 교섭단체 구성의 문제하고 네. 정계 개편의 문제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국회 내에서 이렇게 보면 절차적인 어떤 권한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고요. 정계 개편의 문제는 누가 어느 의원이 탈당해서 어느 당으로 오느냐, 또는 어느 당과 어느 당이 가령 뭐 선거연대나 합당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여서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 부분을 여기에 연계해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이제- 정책 연대라도 유지하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하지 않는 방안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 연대를 할 수 있었으면, 정책 연대에 대해서 의원들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저희 당 내부에 있었으면 네. 아마 틀림없이 교섭단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정의당 쪽에서 나아가자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노동자라든지 뭐 이쪽의 어떤 지지층에게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나 국민의 보편적인 어떤 이해관계하고는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저희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정책 연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문제는 어제 이제 결론을 안 내렸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현재 속해 있으면서 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네. 의원들입니다. 박주현, 네. 장정숙 의원이 네. 참석을 했던 것으로 제가 네,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자,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뭔가를 촉구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안철수 대표 계실 때도 좀 풀어주라. 네. 그러니까 출당 조치를 취해주면 자연스럽게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근데 그때도 안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좀 풀어주고 우리 당으로 입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지금 가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소속은 바른미래당으로 돼 있지만 저희 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어제 손학규 대표에게 그런 요청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파 의원들, 네. 예, 이들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같이 합류시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현재 당내에 있는데 이거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오시면 어쨌든 20석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20명이 연세하면 이게 교섭단체가 되는 거니까 탈당해서 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그분들도 쉽게 탈당해서 이동을 할지 그건 저희들도 사실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의 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인 네. 것은 분명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 나왔던 여성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심야 출국을 시도한 데다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 A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원주 별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조사했지만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은 6년이 지나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A씨를 직접 조사하고자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갑자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A씨의 무고를 뒤에서 부추겼다며 함께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고소는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향후 전개될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피해자들의 증언을 두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김 전 차관이 소환되면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어제부터 강원도에 비가 와서 불이 다시 살아날 위험은 줄었는데요. 하지만 집을 떠나 살고 있는 1,000명이 넘는 분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불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신주 개폐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성 산불과 관련한 조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이 사고 당일에 이 개폐기를 점검했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1시간여 만에 이곳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전신주를 그대로 뽑아내 눕힙니다. 끝자락엔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고성 산불이 처음 일어났던 곳에 전신주와 부속 물품을 수거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불꽃이 튄 것으로 지목된 전신주 개폐기는 이미 떼어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 개폐기는 한전이 관리합니다. 안전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화재의 책임이 한전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사고 당일 해당 개폐기를 점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사고 당일과 그 전날 사고가 난 척산간 158호 개폐기를 육안으로 검사했습니다. 검사에선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종료한 지 1시간 20분 만에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설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광학 카메라 검사는 2017년 11월 이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강릉과 인제 산불에 대해선 경찰이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전국에서 동원이 된 소방관들의 헌신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소방관이 되고 싶어졌다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가 컸던 강원 고성 토성면 천진초 학생들이 쓴 편지에는 불에 대한 두려움, 고마움이 담겼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불이 다 없어지니 안 무서워졌죠. 소방관 아저씨 또 큰 산불이 나면 힘내세요. 화이팅! 왜 되고 싶어요? 멋있어서 사람들이 위험하면 구해주고 싶어요. 불을 끄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7일 인제소방서엔 빵과 커피가 가득 찬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소방관들도 불길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도착했을 때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더라. 고성 산불 진압을 도왔던 한 대구 지역 소방관의 말입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 중엔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이 모두 타버린 새내기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인제 산불에 투입된 지난 4일 저녁, 김지연 소방사는 고성에 있는 집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착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가 국민의 또 안전을 또 지키는 게 제 본업이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어머니 꿈을 이뤄준 소중한 집. 가재 도구가 모두 타면서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버텨준 덕에 주민들 피해는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강원도 산불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술에 취해 회의에 늦은 게 아니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일방적인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신 것은 그 다음 날 0시 20분이에요. 화재 발생 후에 5시간 후입니다. 청와대 안에 계시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뭔 대책을 강구하시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아니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주장을 복톡스를 맞은 것이 아니냐, 또 재난 위기 상황에 늦게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어제는 뭐 샴페인을 먹어서 숙취 때문이 아니냐.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 특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방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말했습니다. 화재 상황을 중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대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산불 대처 과정에서 국가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타사보다 특보도 늦게 시작했고 정보 제공자 역할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실시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이 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행동 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내놨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산불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난방송이 화재 상황 중계에 치중했다면 대피나 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기무사가 유병언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도청할 당시 국가시설을 동원한 의혹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당시 검찰의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에 보낸 공문을 JTBC가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에는 실시간 무선통신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의 무전기 통화 신호음을 잡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검이 2014년 6월 18일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입니다. 피해자 유병언 등에 대해 간이 무선국, 즉 무전기의 상호 간 실시간 무선통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유병언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대상 지역도 신도들이 모여있던 금수원을 포함한 그 부근으로 폭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기간도 유 씨 검거 시까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문서 아래에는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무선통신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건 감청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공문이 나온 직후 기무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기무사는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감청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이 방안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각 시행됐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유병언이 땅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무전기 신호 존재 여부만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며 감청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기무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불법적으로 정보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수상한 문건들이 단서가 됐는데 검찰이 어제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청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자 수천 건의 문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다 수상한 문서들을 찾은 겁니다. 과거 경찰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사찰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정보 활동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현직 경찰 간부 이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법 사찰 정황과 청와대에 보고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 압수수색이 이명박 정부 당시를 겨냥했다면 어제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직 경찰 간부인 정모치안 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활동하던 정보 담당 경찰들이 정권 입맛에 맞춰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가는 정보는 A, 수석실용은 B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보고했습니다. 청와대의 칭찬을 받은 경찰에게는 인사에서 가산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치안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을 한 정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 사찰을 정당화하고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신입 직원에게 교육하는 내용으로 볼 만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직보할 만한 내용은 A 보고, 각 수석실로 갈 만한 내용은 B 보고로 분류하는 등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정보 내용은 실적으로 이어졌는데 청와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가산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술인들의 국정 운세 전망처럼 황당한 정보까지 담겼습니다. 경찰도 지난해 자체 수사팀을 꾸려 과거 정보 활동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이틀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가족들이 본격적인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에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로 시신을 운구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 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아들 조원태 사장의 3세 승계가 예상되지만 많게는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속세가 난관이라는 평가입니다. 주가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요동쳤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이틀째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제 20%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어제도 한때 13%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이더니 0.8%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놓고 갖가지 관측이 나오며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 건 대주주가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지분은 2.3%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조 회장의 지분 17.8%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관건은 거액의 상속세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기본세율의 할증까지부터 상속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까지 합하면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2천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그렇다고 한진칼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너 일가의 비판적인 일명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13.5%까지 불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강성부 펀드 측은 고인을 애도하는 기간인 만큼 당장 한진칼 주식을 더 사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분으로도 변수가 많은 승계 과정에선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진 일가가 외부에서 새로운 우호 세력을 끌어오거나 세 자녀가 분가해 지분을 몰아주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의 문제도 있는데요.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김정희 씨의 아버지는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저 맞아서 매 맞아서 속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기침하고 가래침을 내면 피도 나오고.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2014년 12월 김 씨는 위로금조차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신청 기한이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형이 일제히 끌려갔던 이영희 씨는 위로금은 받았지만 밀린 임금, 연금 등 미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로금을 지불하면서 결정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냥 나 몰랐죠. 각종 명부로 확인된 국외 강제징용자는 200만 명, 지원금 지급은 전체의 3.5%인 7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 등에 따른 위로금이나 체불임금 등 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까지 운영된 대일항쟁기 조사지원위원회에 직접 알아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10만 명의 기록을 저희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거나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만 이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했나요 그때 우편 발송? 그랬더니 저기 행자부에서 나온 과장들이 그러면 우편 요금이 얼마가 든다고 하면서 막 절약할지도 모르냐고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활동 당시 파악한 명부 등 해외 추가 자료들은 아직까지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바꾸겠다는 집회 도안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월 말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섰던 인물을 만엔권에 넣겠다고 했는데 아베 정권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0년대 초 발행된 10엔짜리 지폐입니다. 대한제국이 자주적 화폐 조례를 발표한 직후 일본 제일은행이 압박해 내놓은 겁니다. 지폐에는 시부사와 A이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선전기 사장도 맡았습니다. 지폐 발행 당시 일본 제일은행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이권 침탈을 주도하고 스스로 지폐 속 초상으로 등장해 치욕을 안긴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바뀔 만엔권 지폐에 시부사와 A이치의 얼굴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0엔권에는 여성교육 개척자인 쓰다 우메코, 1,000엔권에는 일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를 넣기로 했습니다. 모두 일본 제국주의 시절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新しい日本銀行家にふさわしい人物と考えております。 이번 발표에 대해 일제 식민지배 피해를 입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해서 지역 경제에 피해를 내고 있는 정부 사업 가운데 관광객들을 모아서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벌인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안 오고 주민들은 떠났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통리입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탄광 3곳이 모여있던 대표적인 탄광촌인데요. 그런데 탄광이 사라지면서 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겠다며 이렇게 마을을 조성해놨는데 어떤 모습일지 둘러보겠습니다. 길가에는 연인 조형물이 늘어서 있습니다. 인근에서 촬영했던 드라마의 세트장을 축소해놓은 공원도 있습니다. 기차가 다녔던 철로엔 레일바이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폐광 지역을 되살리겠다며 지난 5년 동안 쏟은 돈은 98억 원.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주민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 와서 뭐 어디 물 하나 사 먹을 때 제대로 없고 이 돈에 98억 들은 것 같아요. 7년 전 폐쇄된 통리역입니다. 역사를 개조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역 안을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텔레비전들이 쌓여 있고요. 역 안은 텅 비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센터 앞으로 온 우편물들만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역 앞에 있는 식당은 문을 닫았고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식당은 좀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행인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지도 식당 해놔봐 했더니 뭐 그냥 문 닫고 놓은 거지 뭐.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2006년 개장한 태백체험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대표 시설인 탄광사택초는 2년째 보수공사 중입니다. 공사 마감 기한도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사하다가 지금 이제 끝났는데요. 아직 뒷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노후돼서 지붕이나 막 처마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잘려나갔습니다. 켜가 다져진 곳엔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표지판은 떨어져 있고 산 중턱 너머로 빈 건물이 보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정선의 세골 위락단지입니다. 대규모 휴양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해놓고 2010년쯤에 부도가 나가지고 강원랜드로 그나마 상권이 유지되온 사부급입니다. 그런데 상가 곳곳에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의 출입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강원랜드 사이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강원랜드가 카지노 폐장 시간을 오전 6시에서 4시로 바꾸면서였습니다. 4시에 끝나죠, 그죠? 그러면은 4시 반에 또 그 버스 시간을 맞춰놨어. 바로 터미널로 가가지고 그냥 타고 집에 가버리잖아. 여기는 다 죽어버려. 20분 전 강원랜드가 폐장하면서 이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 뒤편이 식당 가고 옆에 있는 도로가 서울로 가는 방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만약에 하루에만 예를 들어서 300 같으면 지금 한 100도 안 돼. 그 정도로 줄었어. 지역 경제가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원랜드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아직도 제대로 틀을 못 잡아가고 있고 또 그런 기미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폐광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만들어진 특별법도 이제 6년이면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적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는 졸속 사업은 결국 지역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오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결정이 이 회의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핵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나올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를 지도했다면서 새로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모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내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이맘때 중대 결정을 발표한 과거 북한이 중대 결정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그런 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맞벌이 부부 중에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보건사연구원에 따르면 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주중 노동 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1.3배 길었지만 주중 가사 시간을 놓고 보면 남편 17분, 아내 130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더 길었습니다. 또 주중 육아 시간도 남편이 15분, 아내가 52분으로 나타나면서 아내가 남편보다 3.5배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국채를 발행한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은 48조 5천억 원가량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데 2014년 2분기에 46조 4천억 원보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로써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2분기 말보다 14조가량 늘었습니다. 또 정부는 각종 이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거나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하늘 갬, 영동 밤까지 눈, 그리고 낮부터 추워졌는데요.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 대부분 개겠고요. 다만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낮부터는 본격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내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비가 반갑지는 않죠. 비 오면서 날씨가 급 추워졌다. 이런 날은 택시 타고 출근하고 싶다고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벚꽃 다 떠내려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로 인해 건조함이 해소돼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틀 전 전격 체포된 귀화 방송인 하일 씨, 로버트 할리에 대해 경찰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내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늘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 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친근한 귀화 방송인 하일 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 경찰은 하 씨에 대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경찰은 하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 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 씨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한 데 이어 채모도 제거했습니다. 결국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경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면서 하 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증언을 확보.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에서 하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달 초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자택 압수수색에선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마약 판매자에게 수십만 원을 보낸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뤄진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재벌가 자녀들에 이어서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마약 거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3월 그리고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 7월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3월 달에 안양동안경찰서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로버트 할리 씨의 모습이 어떤 형태였냐면
완전 삭발에 그다음에 이제 제모, 소위 왁싱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짧은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 모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약을 검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소위 말하면 음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이제 소변 검사도 보통 일주일 이내 같은 경우에는 아하. 마약 시약 검사기에 보면 그 임신 테스트기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 줄이 양성이고 두 줄이 음성이거든요. 근데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 건 마약 투여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일주일이 이미 지났거나 10일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소위 모근, 모발, 소변을 채취해서 채집을 해서 이제 보내는데 이게 모두 음성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염색이나 그다음에 이제 모근의 염색체가 소위 말하면 들어갔을 때 이게 쉽게 감식이 안 되는 그런 걸 모두 알고 두 번에 걸쳐서 왁싱 소위 제모 그다음에 삭발 염색을 통해서 결국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조금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약 양성 여부를 뭐 판가름하거나 이렇게 검출할 수는 없습니까?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변 검사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떤 상식이라든가 어떤 의학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식들입니다. 네,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최근에 마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이번 달 초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한다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2017년도, 18년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까지 무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형태가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근데 강남의 한 ATM 기계에서 무인 입금을 한 이런 정황, 그리고 던지기 수법으로 소위 마약을 공급받은 형태,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된 이제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또 본인이 그 양성 반응이 나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최소한 상습적인 투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혹 내지는 경찰은 그런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밀거래를 하고요. 뭐 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네.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 사범들 가운데 체포될 수 있는 비율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에 보면 14,000명이 마약 사범으로 단속이 됐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하면 몇 배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 사범의 검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또 소위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어떤 무인 택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이 가명, 차명폰, 그다음에 대포 통장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마약 사범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검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제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소위 야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어떤 첩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검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2월 25일부터 집중 단속을 했는데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뭐 994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거든요. 뭐 외국인을 포함한 연예인들 그리고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검거되고 그다음에 체포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실질적으로요 14,000건의 수십 배에 달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이 지정한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네. 이게 이제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도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14,000여 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기 때문에 수치를 계산해 보면 이미 마약 청정국이 넘어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재앙 수준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 그다음에 이제 전문화된 그런 어떤 마약 수사관들의 양성 이런 게 절실하다고 전 그 경찰 출신으로서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적발된 14,000건의 수십 배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SNS 상에서 보면은 뭐 굉장한 언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뭐 떨, 아이스, 막대기,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마약 수사대에서 모두 필터링이나 검증이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에 비해서 일부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죠. 또 어떤 때와 장소, 시간, 인력 이런 걸 비례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수십 배의 마약 사범들이 있다. 그다음에 마약 공급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버닝썬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생겼지만은 결국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일반인들까지 마약이 지금 퍼져가고 있다, 범람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마약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마약에 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한 번 손을 대면 정말 그렇게 끊기가 힘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중독 증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도 네. 계속해서 이 금단 현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 참고 마약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마약 중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보면 공주 치료보호 가무소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약 치료를 하는 중독자들을 형사처벌보다는 치유를 하는 이런 기간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약 단속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전폭적인 지원 인력을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문화시키고 이런 부분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로버트 할리 씨도 경기 남부청 마수대가 아니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네. 필터링을 해서 이제 체포를 했거든요. 지금 SNS를 통한 이런 마약 사범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사이버 수사의 어떤 진화, 그다음에 능력 이런 어떤 배양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약 단속에 대한 이 단속 진화, 그다음에 연구 분석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또 마약 기관뿐만이 아니라 전폭적인 사회적 지원 이런 것도 관심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검경 합동을 해서라도 말이죠. 마약과의 전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2월 25일부터 경찰이 불과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마약 단속이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무려 1000여 명이 단속이 네. 됐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 세관 모든 기관이 총동원해서 바로 옛날에 그 노태우 정부 때 이 조폭과의 전쟁, 범죄의 전쟁을 네.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되찾으려면은 전폭적인 국가적 협업 통해서 각 기관이 모두 마약 단속의 혈안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확실하게 마약 사범들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영 씨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어제 새벽 귀국했죠. 경찰은 오늘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로이킴은 어제 오전 4시 반쯤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입국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새벽에 들어왔고 공항엔 취재진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준영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어제 오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속사의 로이킴을 퇴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로이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프랑스에서 정육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남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식에 반대한다며 벌인 행동인데 최근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정육점의 유리창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상점 밖에 종차별을 금지하라는 문구가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북부릴에서 일부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에 반대하며 정육점을 습격했습니다. 밤늦게 정육점을 향해 돌을 던지고 도살장에 불을 지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종차별을 없애고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마련하라며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급진 채식주의자의 정육점 습격은 유럽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켄트에 있는 한 정육점도 바깥 전체에 육식 반대 구호가 스프레이로 뒤덮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정육점도
동물해방 운동가로 자처한 이들이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정육업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 법원이 20대 남녀에게 각각 10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육점과 음식점을 15차례 공격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업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현재 정육점 연합회 측은 영국 가디언지에 급진주의자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반군의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국민당 소속의 한 의원 일행이 유세를 벌이기 위해 중부 지역을 찾았는데요. 일행의 차량을 노리고 미리 숨겨놓았던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다. 이후 경찰과 반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차량은 완전히 부서졌고 의원과 경찰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정치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때 아닌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우기는 이미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맘때 평균 강우량의 3배에 가까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산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숨졌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집중호우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적한 헬스클럽에 갑자기 차가 돌진합니다. 한 남성이 운동기구에 올라선 채로 그대로 밀려났는데요. 이 황당한 상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맨발로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태연하게 주변 상황을 살피고는 다시 차에 오르려고 하는데요. 운동하러 왔던 현직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차량에 밀려난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 섬의 해변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는데요. 관광객이나 주민이 버리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누군가가 버렸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와 쌓였습니다. 과거 깨끗하고 쾌적하던 해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도의 물결 자국대로 고스란히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치워도 매일같이 떠밀려온 쓰레기들 때문에 해변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디서 떠밀려온 것들인지 알 길이 없어 더욱 답답한 상황입니다. 섬의 주민은 바다가 쓰레기를 토해내는 것 같다며 이미 바다 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조계종의 생수 사업 수익금이 상관이 없는 외부로 들어갔다는 정황, 오늘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생수를 공급하는 업체는 이 돈이 홍보비라고 했는데요. 석연치 않은 점은 자승전 총무원장이 퇴임을 하면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게 검토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판매 중인 조계종 생수 감로수는 하이트진로 음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자승 총무원장이 퇴임하고 7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만든 문건입니다. 이 생수 500ml 한 병을 팔면 100원이 조계종의 수수료로 나가고 50원은 정로열티, 즉 주식회사 정이라는 곳으로 빠져나간 현황을 적었습니다. 뒤늦게 이 문건을 발견한 조계종 생수사업 담당자가 생수업체에 정로열티가 뭐냐 묻자 당황해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원래 노출을 안 시키는데 그게 노출이 된 거예요. 혼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애초 생수 사업을 계약할 때 자승 당시 총무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주라 지시했다고 설명한 뒤 자승 원장이 퇴임한 뒤엔 이 돈의 지급을 중단하려 했다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자승 총무원장 바뀌면서 그 업체가 조계종과 생수업체 해명대로 외부로 흘러나간 돈이 홍보비였다면 자승 원장의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됐어야 하지만 자금의 수상한 흐름이 더욱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생수업체 내부에서도 석연찮아 했던 홍보비 명목의 돈은 자승 원장 퇴임 이후에도 주식회사 정으로 계속 흘러들어갔고 지난해까지 8년간 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이 조계종 생수 사업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불교 시민단체들도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직접 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생수에 얽힌 이상한 돈의 흐름. 불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회사의 실질 주체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생수 판매 대금이 자승 전 총무원장 동생이 이사로 활동한 회사로 흘러들어갔지만 조계종은 이호식 전 이사는 주식회사 정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계종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서 사내이사로 3년을 재직했다는 것이 도리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생수 수익금 일부를 외부로 흘러가게 해 조계종에 손해를 입혔다며 자승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조계종 노조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승 스님은 이제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조계종은 종단 내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노조 간부 3명을 대기 발령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승차 거부도 없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도 택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이 운행 서비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이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밤 12시 30분 서울 종로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택시 잡기 참 어려운 곳이죠. 여기서 웨이고블루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자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알림만 뜹니다. 30분이 넘도록 불러봤지만 단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웨이고 택시는 50개 택시 회사가 모인 타고 솔루션즈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함께 만든 서비스입니다. 승객이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목적지가 어디든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웨이고 택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용료 3,000원을 따로 내야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막차가 끊겼을 때 승차 거부 없이 짧은 거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러보니 여전히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겁니다. 현재 웨이고 택시가 200대에 불과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웨이고 택시 기사는 승객 수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만 일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굳이 한밤이나 새벽 운전은 안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타고 솔루션즈는 연말까지 차량 수를 3,000대까지 늘리고 손님이 많이 몰리는 지역과 시간대에 먼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일본의 우라와레즈를 꺾었습니다. 전북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후반 32분에 터진 아드리아노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경남FC는 디펜딩 챔피언인 일본의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내리 2골을 내주며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전주 KCC를 꺾고 역대 최다인 통산 10번째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강 플레이오프 4차전 원정 경기에서 21점에 도움 7개로 활약한 이대성을 앞세워 KCC를 84대 80으로 이기고 3승 1패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3일부터 인천 전자랜드와 7전 4선승제로 맞붙게 되며 10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아직 약하게 오는 지역이 있지만 오전 중 모두 개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일부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바람 때문에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고요. 낮에는 본격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평년 수준은 10도가량 밑돌면서 서울이 9도, 전주 12도, 대구는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12도, 함흥이 11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부터 다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도 평년 기온 밑돌며 다소 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귀화 방송인 하일 씨 로버트 할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 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금요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갑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질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EU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EU 측도 보복 관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서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조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추가로 낮춘 3.3%로 전망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오는 6월까지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유럽연합이 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최대 1년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만간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